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 상돌의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직계 혈족, 즉 부모 자식 사이이거나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사이에서 벌어지는 절도나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친족 상돌의 이 조항에 해당하는 형법 제328조 1항인데요. 바로 이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친족 간의 재산범죄는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해서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의 그런 법 조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 변화와 함께 친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친족 간 재산범죄가 증가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 방송인 박송 씨 사건의 경우가 있었죠. 이 친족 상돌의 조항의 위헌 판결, 이제 친족, 가족 간에도 돈 거래는 분명하게 해야겠습니다. 6월 27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그는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영어는 해커스. 이 음악을 듣고 하던 일을 잠시라도 멈췄다면, 이 소리를 듣고 잠시라도 설레었다면 당신의 리니지 M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쓰일 당신의 이야기. 신서버 말하는 섬 오픈. 리니지 M 12세 이용가. 락토핏 이렇게 새로워졌어? 건강하고 씩씩하게. 아이들도 락토핏. 혈당 케어 힘드시죠? 부모님도 락토핏 한케어. 우리 가족 장 건강엔 새로워진 락토핏. 우리 가족 맞춤 락토핏.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부장님, 실장님, 국장님, 이사님, 일은 오래 했지만 연금 관리는 왕초보. 퇴직금 목돈 어떡하지? 퇴직연금 IRP. 믿을 곳은 미래에셋증권. 퇴직금 키우기, 절세, 인출, 연금 포트폴리오까지. 연금은 미래다.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안영진의 쾌도남법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청송군에서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청송군 농촌활력과 정진원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어서 인미의 그래도 정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안영진의 쾌도 난법, 오늘도 안형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네, 자, 우리 안형진 변호사 목요일마다 만나고 있는데 네. 공교롭게도 목요일마다 또 중요한 헌재 판결, 네. 아니면 뭐 대법원 판결 이런 게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저번에 한번 그 이유를 설명해 줬던 것 같은데 그 목요일마다 그 제일 열심히 일한다고요, 법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반 법원 같으면은 이제 1심 법원은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좀 뭐랄까요, 고참 법관들이 하는 합의부 재판이 많습니다. 3명 다 나와서 하는. 예, 그래서 안동지원도 목요일 날 뭐 형사 합의부 재판이 있거든요. 지원장님 재판이죠. 그래서 목요일 날 그런 재판이 이제 많이 있어서 뭐 언론에 나오는 재판이 많고 그런 연관성도 일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 오늘도 제가 오프닝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상하게 이런 법 조문 이런 게 좀 어려워요. 친족 상돌의 규정이라는 게. 자, 이게 이제 위헌이다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 건데 오프닝에서 잠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거 확 안 와닿아서요. 우리 안영진 변호사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친족 상돌의 그 친족 간의 상 서로 상의 도자거든요. 네. 이제 그 재산 범죄에 있어서 친족 간에 있어서는 일정 관계에 있어서는 처벌을 면제하거나 또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요런 거를 친족 상돌회라고 하는데 오늘 이제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은
형법 328조 1항이죠. 예. 그러니까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과 그 배우자 간 발생한 재산범죄형을 면제한다. 이 조항은 헌법에 불합치된다. 면제하는 게 헌법 불합치다. 그렇죠. 이제 처벌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최근에 뭐 이제 연예인 사건도 그렇고 뭐 아버지는 엄마가 아들 막 등쳐먹고 이런 사건이 있는데요. 맞아요. 예. 그게 친족 상도례 때문에 직계 혈족이니까 처벌을 못 해왔는데 아하. 이게 이제 헌법 불합치되고 헌법재판소는 이제 2025년 이제 말까지 개정을 해라라고 적용 중지 결정이죠. 그래서 이게 위헌 결정이랑 헌법 불합치랑 좀 다른데요. 네. 위헌은 그냥 무효로 해버리는 거고 헌법 불합치는 일정한 개정 기간을 두고 하는 건데 이건 하여튼 헌법 불합치가 낫죠. 1항이. 불합치.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될지는 앞으로 좀 가봐야 되는 그래서 국회가 거죠. 어떻게 이제 할지는 어떻게 그걸 지켜봐야 입법할지는.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재산 범죄 이제 가족 간에 같이 사는 가족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네, 재산 배우자, 범죄 예. 같은 경우는 다 면제가 됐었는데 그렇죠. 처벌을 못 했는데 그렇죠. 앞으로 그 누구든지 다 재산 범죄 다 처벌할 수 있다는 거 고소를 하게 되면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 국회 입법을 기다려 봐야 되는 문제인데 일단은 상당 부분 이제 처벌되는 쪽으로 바뀔 거라는 건 분명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참 이게 또 하나 좀 말씀드릴 거는 예. 오늘 이제 이 친족 상도례 면제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는데 네. 2012년도에는 또 이게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어허. 그 12년 만에 결론이 바뀌었고 오늘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는데요. 전원일치. 이게 헌법재판의 또 특성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시대 상황 변화와 여론에 따라서 그걸 수렴해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시대상을 좀 반영한 그런 결과라고 그렇습니다. 봐야겠군요. 그래서 예. 좀 뭐 국회의원 선거구도 처음엔 4대 1이라고 했다가 3대 1로 했다가 2대 1 상한 하안에 대해서 맞아요. 계속 판례가 변경되어 온 것도 그런 사정 변경에 따라서 바뀐 건데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특히나 이런 좀 시대 상황과 같이 간 측면이 있다는 점 때문에 12년과 달리 그때는 합헌 지금 위헌이다. 이것도 좀 관전의 포인트입니다. 아까 그 박송 씨 예를 좀 들었었는데 그렇죠. 연예인 뭐 그런 경우도 생각나고 얼마 전에 왜 박세리 그 골프 선수 박세리 같은 그렇죠. 경우도 또 이런 뭐 재산상의 어떤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 예.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보겠습니다. 이제 이틀 뒤가 이제 6월 29일 제2 연평해전 22주년이 되는 날인데 대한민국 해군이 이제 2002년 6월 29일 북한의 기습 공격에 용감하게 응전했었고 또 기습 공격을 받은 우리 해군 참수리 357호정에서 6명이나 전사하고 19명이나 부상을 입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준비하셨는데 먼저 그 제2 연평 해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오늘 또 방송에서 어젯밤에 또 연평해전 영화도 열심히 보고 왔습니다. 얼마나 슬픈지 울었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좀 더 실감나게 좀 조사를 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대한민국 해군 누리집에 의하면 공식 자료입니다. 2002년이 월드컵 때였습니다. 월드컵 때였군요. 예, 요때가 월드컵 때였어요. 6월 29일 한참 월드컵 이게 열기가 뜨거울 때 오전 9시 46분에 북한 경비정이 남하기동을 시작했습니다. 서해 그 NLL 쪽에서요. 이를 포착한 우리 해군이 대북 경계 활동 강화와 함께 초계 근무 중인 고속적 편대에 뭐 조선업 통제 및 대응태세 철저히 유지할 것을 지시했고요. 9시 54분이죠. 북한의 중량 경비정이 연평도 서쪽 7마일 해상에서 NLL 즉 북방 한계선을 침범을 했습니다. 그에 맞서 우리 해군 고속정이 이른바 차단 기동을 시작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차단 기동입니다. 차단 기동? 뭐냐면 당시에 이제 남북 관계를 고려해서 자들이 넘어와도 먼저 쏘진 말고 가서 길을 막거나 부딪혀라. 이게 차단 기동인데요. 좀 굉장히 좀 이게 정치가 이래 개입한 군사작전의 일환이라고는 평가도 있습니다. 경고사격하고 쫓아보내야 되는데 가서 길만 막아라 그러는 거죠. 그럼 자들이 선제 공격을 해야만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그때가 이제 2002년이면은 김대중 정부 시절이니까 햇볕 정책 한창 그 진행되는 그때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0시 1분에 북한 대형 경비정이 NLL을 침범하자 참수리 357, 358로 이루어진 우리 고속정 편대가 긴급 출동해서 북한 함정하고는 2007km 유지하며 차단 기동. 아까 말씀드린 거죠.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도록 길을 막는. 북한 중형 경비정이 좀 퇴각했는데 10시 25분에 북한 대형 경비정이 근접 거리에서 차단 기동을 하던 참수리 357호정을 향해서 미리 조준된 85mm 포를 비롯한 각 모든 포를 동원해서 갑자기 공격을 합니다. 공격.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하죠. 이게 먼저 포를 우리
그 고속정을 향해서 쏜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북한의 악의적 기습 공격에 참수리 357호정, 357호정은 정장 윤향화 소령이 전사하고 통신실 등 중요한 지휘체계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예. 우리 장병들은 조건 반사적인 전투 행동과 불군의 투혼으로 적의 도발을 응징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 연평해전을 보면 참 그 처참하고 그런 장면이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곧이어 우리 측 인근 고속정과 경비 중인 초계함이 교전에 가담해서 북한 경비정을 향해 대응 사격을 가하고 10시 50분이죠. 우리 해군의 집중 포격을 받은 북한 대형 경비정은 화염이 휩싸인 채로 북한 중형 경비정에 예인되어 북상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교전 결과 북한 경비정은 외부 갑판이 대부분 파괴되었고 전 사상자 역시 30여 명 이상 된 걸로 파악되는데요. 그래요. 예. 반면에 북한 경비정의 기습 공격을 받은 참수리 357호정은 전사 6명, 부상 17명의 피해를 입은 건데요. 부상 19명? 예. 19명. 그렇습니다. 예. 1973년생 고 윤영아 소령, 1975년생 고 한상국 상사, 1976년생 고 조찬영 상사, 1980년생 고 황도현 중사. 예. 예. 왜 갑자기? 예, 울컥하네요. 1980년생 고 서원 중사, 1981년생 고 박동영 병장이 전사한 용사들입니다. 네. 우리는 이들을 영원히 기억해야 할 거고요. 네. 그 북의 선제 기습 사격으로 우리 측에 인명 손실이 발생했으나 우리 해군 장병들은 불굴의 투지와 정신력으로 서해 북방 항에서 NN을 사수하였던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쭉 설명을 쭉 해주셨습니다. 연평해전에 대해서. 네. 자, 어제 영화를 어제 보셨다고요? 예, 어제 아직 감흥이 남아 있어서 일 마치고 와서 보는데 저는 갑자기 저 살에 걸린 줄 알고 이렇게 봤더니 갑자기 또 울컥하셨군요. 울컥합니다. 예. 제가 80년생인데 또 또래는 예, 또래 80년생 그 황도현 중사, 80년생 서원 정사, 81년생 그 박동영 병장 제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40 중반에서 지금 이제 50살 정도 됐을 그런 분들이 그때 20대 초반에 참 이렇게 또 됐다는 점이 더 가슴이 아프죠. 예, 우리 정부 대응에 대해서 좀 살펴볼 부분이 있다고요. 예. 당시 정부의 햇볕 정책 때문에 군이 북의 도발 징후에 대해서 적극적 대응을 못했고 그 이후에도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 일관하지 않았는 비판이 당시에 상당했고요. 보수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비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전사자 중에 또 한 분 부인께서는 이민까지 가는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민도 갔습니다. 예, 이 나라에 도저히 못 살기 때문에 그런 사안까지 있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며칠 뒤인 2002년 7월 1일 연결식이 열렸습니다. 예.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이 연결식에 참석하지 않고 일본에서 열린 월드컵 결승전 참석 등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한 걸 두고 찬반 양론이 있었는데요. 예. 뭐 찬성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가셔야 된다는 측에서는 해군장으로 진행된 연결식에는 참모총장이 참석하는 것이 관례고 또 일본에서 열린 월드컵 결승전 참석 및 일본 왕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의 해동을 취소하는 게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들고 있고요. 반면 비판한 측에서는 북한의 계획적인 기습 무력 도발에 맞서서 응전하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5인의 연결식 중대성에 비추면 국가 원수가 만사를 제쳐놓고 참석한 게 맞고 뭐 예를 들면 미국 대통령은 장병 유해 기한 시 공항까지 가서 이제 마중 나가는 해외 사례 등을 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민 감정상 이때 워낙 큰 교전이었으니까 뭐 연결식 참석하는 게 맞긴 맞지만 하지만 그래도 이미 준비된 어떤 뭐 그 국제적인 외교 이런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찬반 양론이 이때 상당히 있었군요.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건데요. 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파를 떠나서 역사적 평가를 또 해봐야 됩니다. 예. 다시 말해서 이런 사건이 있어 다시 이렇게 할 건지 아닐지는 정리가 돼야 되는 측면이죠. 그렇죠. 예. 저 같으면 연결식 갈 건데요. 하여튼 김대중이라는 우리 어떤 현대사의 거목을 흠집내도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무조건적 옹호도 안 된다고 보는데요. 좀 역사적인 평가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전사자에 대한 예우 부분입니다. 제2연평해전 희생자 6명은 2002년 당시 군인연금법에 뭐 전사 항목이 없어 공무상 사망조로 처리됐다는 거죠. 당시에는 전사라는 게 없었군요. 예, 그 법규가 그래서 공무상 사망자로. 2004년에 이제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전사 항목이 생겨서 이들은 뒤늦게 전사자로 분류는 됐지만 보상금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았던 건데요. 이게 좀 이거 아니지 않나 이런 연이 줄곧 있어서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추진하다가 2010년 11월경에 국방부가 제2연평해전 희생자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다가 결국 포기 내지 좌절된 거 있고요.
이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 1월 16일 제정되고 2018년 7월 17일 마침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요. 예. 이거는 문재인 정권 시절입니다. 예. 이게 좀 국가 비상 상황에서의 국가 원수 행동의 우선순위적 측면을 어디에 두어야 하나 또 뒤늦은 보상 및 예외에 관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부분도 그렇지만 제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든 건 현재 자라나고 있는 세대에 대한 교육이 매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이 예. 부족하다. 제2연평해전이 뭔지도 모르는 학생들 아이들이 많다는 거죠. 예. 물론 북한은 대화하에 협력의 상대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을 주고 있는 점은 지금도 명백한 팩트라는 점인데요. 예. 뭐 지금도 뭐 풍선 날리고 미사일 쏘고 핵개발 계속은 위험은 계속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하회와 협력의 상대라는 점에 또 하나의 반대 지점에 있는 우리 국익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점에 대한 그 교육은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제가 좀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대화하에 노력을 하되 부구 양면적 실체에 대해서 자라난 아이들에게 충분히 교육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제2연평해전 전사자 및 유족 참정 용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락토픽 이렇게 새로우셨어? 건강하고 씩씩하게. 아이들도 락토픽. 혈당 케어 힘드시죠? 부모님도 락토핏 한케어. 우리 가족 장 건강엔 새로워진 락토핏. 우리 가족 맞춤 락토핏.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이주 배경 인구 250만 시대. 그 속에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승원이와 농구 대결을 좋아하는 모이부도, 하늘이와 떡볶이를 먹으며 수다를 즐기는 카리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모두 친구라는 사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4분 30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청성군에서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데요. 청성군 농촌 활력과 정진원 과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정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정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청성군이 이제 올해 여유와 활력이 넘치는 농촌 공간 조성이라는 목표를 세우셨다고 하는데요. 자, 세부적인 사업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신다면요. 예, 먼저 세계적으로 농촌 공간을 정비하고 살고 싶은 농촌 마을 조성과
정주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지역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과 마을 만들기 사업, 덕리지구 농촌 공간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낙후된 시가지를 활성화하고 도시 재생을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진안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진보로 전선 지중화 사업, 금곡지구 도시재생 인증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아울러 안정적인 영농 수행을 위한 기반 마련과 고질적인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국내외 인력 지원, 기농 기촌 정착 지원, 여성 농업인 복지 증진 사업 등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농촌 활성화와 농가 소득 안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차근차근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청송읍 사무소, 이 청송읍 사무소를 새롭게 짓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중 하나로 행정 업무의 기능만 있던 청송읍 사무소 건물을 철거 후 신축 및 복합화를 통하여 지역 주민들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문화와 복지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여 소통하고 화합하는 교류 공간으로 탈바꿈하려고 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은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읍 소지 중심에 위치하다 보니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주민분들이 다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분들의 협조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년 말 준공을 목표라고 하셨고 아예 철거를 해버리고 이제 그 자리에 이제 신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철거는 언제부터 들어가는 겁니까? 현재 지금 철거는 완료했고 지금 현재 공정률이 7% 정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미 철거를 다 끝냈고. 예. 그럼 지금 임시 사무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옛날 우리 군민 그 체육관 금곡 2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군민체육관. 예. 네, 임시 사무소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내년 말까지는 그리로 다니셔야 되는 겁니다. 의민들은. 예. 자, 마을 만들기 사업과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도 한창 추진 중이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마을 만들기 사업은 4개 마을 그리고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은 3개 마을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관내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와 안전, 위생 등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예. 청송읍 덕리지구 농촌 공간 정비 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정비하는 겁니까? 네.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은 유해 시설의 정비를 통한 정주 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2023년 해당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유해 시설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해당 지역의 경우 아파트와 빌라, 주택단지 바로 옆에 축사와 견사가 위치하고 있어 주민분들이 악취로 인한 생활에 불편함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번 사업으로 동물 사육시설의 철거와 공공임대주택 및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그리고 농가를 위한 영농 실습 농장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청송읍 덕리지구 그 주택가 바로 옆에 축사와 견사가 있었군요. 예, 그동안. 그렇습니다. 네, 이런 시설들 다 철거하고 또 공공임대주택, 복합 커뮤니티 센터 이런 것들을 짓는다. 그 지역 주민들 참 좋아하시겠습니다. 다행히 축사 건물 소유주들의 원활한 보상 협의로 보상은 순조롭게 현재 이루어졌습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예. 자, 진보 진안지구 도시 재생 뉴딜 사업도 있는데 이거하고 이제 또 청송 금곡지구 도시 재생 인정 사업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진보 진안지구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은 2020년 7월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도시 재생 주민협의체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비
195억 원을 투자하여 진보면 사무소와 보건지소, 주민어울림센터를 통합하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또한 2022년부터 현재까지 공공건축물 리모델링과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 그리고 골목길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집수리 사업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4가구를 정비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예. 노령 인구가 많은 지역의 특성상 거주 중인 노후주택을 수리하는 일이 쉽지 않았으나 수리비를 일부 지원하는 등 각 유관기관의 원활한 협조와 노력 그리고 주민분들의 큰 호응으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청송 금곡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도 2021년 7월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어 금년 3월부터 133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 5층에 연면적 2,966제곱미터 규모의 5080 청충 3터 조성 공사 중이며 해당 건물은 주민들의 건강 프로그램실과 창업 교육관, 청춘 카페, 공유 오피스, 동아리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중장년층인 5080 세대를 위한 맞춤형 콘텐츠와 지역 자생단체, 공동체 활성화 공간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 아울러 진보 진안지구와 청송 금곡지구 도시재생사업은 392억 원의 사업으로 지역 정주 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예, 진보 진안지구, 청송 금곡지구 도시재생사업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지금 우리 농촌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죠. 일손 부족 문제. 이 문제 해소를 위해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시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인해 우리 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농촌 지역에서 농번기 일손 부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우리 군은 영농 일자리 지원 센터를 운영하여 사과 적과 고추 및 사과 수확 등 농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350여 농가에 연간 4천여 명 지원하고 있으며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현재 필리핀 말바시와 카빈티시 그리고 라오스 국가와 MOU를 체결하여 43농가에 126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분들이 농작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결혼 이민자, 가족 친척 초청으로 110명 정도가 관내 체류하여 농가에 일손을 보태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농가에는 적기 영농으로 활력을 더해주고 계절 근로자에게는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과 인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일손 부족 문제 이렇게 해결을 하고 계시고요. 자, 이제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전해주시죠. 예, 우리 충성군 농촌활력과는 우리 국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 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우리 군 농촌 공간을 지역 주민들을 위한 3터, 1터, 그리고 쉼터로서 공간적 기능 효율성과 그리고 우리 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청송군 농촌활력과의 정진원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임미의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미애입니다. 네, 국회의원 되시니까 한 주가 더 빨리 지나가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지나가기는 하는데 하루에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죠, 정말. 예. 네. 우리가 왜 30분 단위로 일이 있으니까. 그래요. 네. 우리가 왜 정신이 국회의원들 없어요. 보고 왜 네. 보좌진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지금 뭐 9명 아니냐, 그것만 반으로 줄여도 예산 많이 아끼겠다, 이런 비판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동안. 네. 근데 9명 있을만 하죠, 이래 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렇죠. 저희 사무실에 일을 하는 사람이 저희가 9명인데요. 예. 예. 다 각자 맡은 역할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농해수위에서 이 맡아야 하는 부서가 2개 부서, 해양수산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예. 거기에다가 3개 청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한 부처의 사업 구조만 예산만 해도 그거 다 한번 들여다보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하나씩 맡겨놔도 혼자서 그것을 감당하기가 너무 일이 많은 거죠. 그렇군요. 농해수위 가셨으니까 아마 목소리 좀 내실만 하겠네요. 실제로 농민이시니까 농사를 또 오래 지어 보셨으니까. 이제 낯설지는 않은데. 네. 왜 어쨌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좀 힘써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자, 지난 한 주 뭐 어떤 특별한 일 있었나요? 예, 제가 월요일 날 그 대구 경북 지역의 언론사를 한 바퀴 쭉 돌았습니다. 하루 일정을 내 가지고 아직 못 돌아본 곳도 있는데요. 추후에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릴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월성원전 사용 핵연료 그 저장수 해양 유출 사건 있었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관계부처하고도 이야기도 나누고 입장문도 냈고, 그다음에 농해수위 의원들하고 농민단체 간담회를 가졌고요. 그다음에 오늘 드디어 국민의힘이 국회로 들어오면서 본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개 상임위의 위원장과 부의장을 뽑는 선거가 있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상임위 활동을 해야 되니까 업무보고 대응 준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농해수위 그 위원장은 누가 됐죠? 어기구 의원이라고요. 어기구 충남에 의원. 계신 분이요. 예, 당진에. 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됐군요. 예.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영농형 태양광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어요, 우리 임미애 의원이. 자, 개정이 아니라 제정이면 이제 처음 만들어진 법안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이거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요 법안은 21대의 김승남 의원이라고 전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그 김승남 의원이 발의를 했었는데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민주당에서 입법 이어달리기 그래서 21대의 민생법안으로 제안이 되었는데 처리되지 못한 좋은 법안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이어달리기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준비를 한 건데요. 영농형 태양광법은 말 그대로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직접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농지를 일시적으로 사용 허가 받아서 여기다 이제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데요. 지금 이제 이 법안의 취지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워낙 농촌에서의 그 소득을 보면 농업 소득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해 나온 통계로 보면은 농업 소득이 가구당 연간 한 1,100여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결국 많은 농가가 농업 소득으로 가정 경제를 꾸리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농해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그러니까 농해 소득을 통해서 소득 기반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그 방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가 제조업에 기반한 나라인데 그런 측면에선 제조업이 그 재생에너지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요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데도 기여할 수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태양광 사업에 이제 각종 규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많이 좀 규제 같은 거를 좀 많이 완화해주고 뭐 그런 것도 들어 있습니까? 내용이?
일단 이거는 농지에 그렇다고 해서 농지를 무분별하게 전용해서 태양광 사업만 하고 농사를 안 지으면 어떡해?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죠.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농사를 짓되, 그리고 농사의 안정적인 그 운영을 하지 않으면, 이 태양광 허가가 났다 하더라도 그 허가가 취소가 되는 거죠. 농사를 지으면서도 모든 작물이 그 작물에 해당하는 적정한 햇볕의 양이라는 게 있거든요. 햇볕이 무조건 많이 쪼인다고 해가지고 그 모든 농사 작물이 다 잘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해당 농지에 적정한 농지를 활용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사업,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뭐 버섯 농가라든지 뭐 이런 농가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도 그거는 같고. 이제 지붕에다가 보통 얹어서 하는 경우인데 그동안 태양광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사실은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정작 하고 싶어 하는 그 농민들은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각종 규제로 인해서 태양광 시설 산업,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 사업에 접근할 수가 없는 반면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지 자본의 경우는 이게 발전 허가가 굉장히 쉽게 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순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지역에 있는 분들은 태양광 사업이 그 지역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었는데 오히려 농민이 직접 발전 사업에 참여함으로 해서 농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래서 농가가 좀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들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법안을 발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법안이고 또 하나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목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시설비가 상당할 텐데 이 혹시 시설비 지원 이런 것도 좀 포함이 돼 있나요? 그렇죠.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발전 사업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단 컨설팅도 해야 되고 또 생산된 전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하고자 하는 농가에는 우선적으로 컨설팅과 지원이 뒤따라갈 수 있도록 조치들이 취해질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주 촘촘하게 좀 설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 큰 뉴스가 바로 그 화성의 리튬 전지 공장 대형 참사 아니겠습니까? 23분이나 이제 사망한 그런 참사가 있었는데 이 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사건 뉴스 접하면서 정말 많이 놀랐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거기다가 사망자 23명 중에 18명이 외국인 노동자라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CCTV 화면 보면은 최초 폭발 일어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실내 공간이 연기로 꽉 차 있고 그리고 일반 분말 소화기를 뿌리니까 오히려 불길이 확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작업장에 소방 방제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다수의 노동자가 외국인이다 보니 화재 진압 방법이나 대피로 이런 것에 대한 숙지, 안전교육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3개월 전에 그러니까 지난 3월 달에 현장 점검이 있었고 소방당국에서 이 업체 측에 화재 발생이나 인명피해 위험이 있다고 경고를 했다 그래요. 거기다가 6월 초에는 공장 직접 방문해서 화재 예방 컨설팅까지 진행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미리 충분하게 예방할 수 있는 그 사고였는데 그런 면에서는 업체 측의 안전 불감증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반 화재가 아니라 이제 리튬 전지에 이제 발화가 됐을 때 그 화재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 리튬 전지 화재 처음에 이제 일어났을 때 우리 CCTV 봤잖아요. 그 리튬 전지 화재를 끌 수 있는 그 소화기가 지금 보급이 돼 있나 그게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일반 소화기는 아무 소용이 없었잖아요. 그게 문제네요. 보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CCTV 보면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게 군남용 그 배터리였다 그러잖아요. 예. 이게 또 이게 비가 올 때 이게 습기에 굉장히 약하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리튬 배터리를 이제 34,000개 정도를 그렇게 적재해둔 그런 상황이 분리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 아마 사고가 커진 것 같은데 보면서 이게 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 교육 그냥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일시키는 것에만 익숙하지 이들에 대한 안전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진 걸로 봐서 혹시 이분들이 불법 체류 노동자일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닐까라는 의혹이 좀 있는 거죠. 물론 이번 화성 참사 여기는 이제 1차 전지, 그러니까 한 번 쓰고 버리는 그런 전지. 근데 우리 적 보면 이제 상주에 이제 2차 전지 공장도 현재 있고 앞으로도 좀 많이 늘린다고 하는데 2차 전지는 1차 전지에 비해서 조금 안전성이 조금 낮다고는 하는데 여기도 좀 확실히 좀 점검하고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2차 전지가 이게 충전해서 쓰는 것을 2차 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국에 그 전지 관련 시설이 213개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소방청에서 7월 9일까지 실제로 뭐 그 213개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긴급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장마철이 오기 전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좀 점검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에서는 최상병 특검 청문회, 입법 청문회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 청문회 다 보면서 이거야말로 특검법이 필요한 거를 스스로 증명한 청문회였구나. 거기다가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민주당 주도로 이렇게 쭉 진행되니까 이 과정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신범철 전 차관과 통화가 이루어졌고 그 내용은 수사 보고서를 회수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 청문회 보면서 국민의힘이 이번에 원구성 협상에 동의하고 이게 들어오겠구나 곧바로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걸 보면서 만약에 이때 국민의힘이 함께 이 특검법과 관련한 청문회에 들어와 있었다면 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고 속 터졌을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서로 간에 이 공방이 있고 방어가 좀 있었을 텐데 완전히 뚫린 상태에서 쫙 밀고 들어간 거잖아요, 민주당이.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전화를 이렇게 정말 하루 동안에 바쁘게 움직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다 이번에 그 증인선서 거부 사태 있었잖아요. 그래서 3명의 증인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증인선서 거부했는데 이분들이 그래 그게 자기 권리라고. 그런데 저는 이런 자리에서 그것이 자신의 권리라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분노가 일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국가공무원이잖아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이 자신의 명령에 의해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최혜병에 대한 그 권리 이런 것을 먼저 이렇게 가슴에 담아둬야 할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기에 급급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화가 나더라고요. 또 나고 참 저도 뭐 아침 10시부터 밤늦게까지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지켜봤는데 참 여러 가지 감정이 많이 들었고 왜 이 특검법이 진행이 돼야 되는지 아마 이걸 지켜보신 분들 모든 국민들이 아마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다 느끼셨을 것 같고 또 하나 좀 얘기거리가 있는 게 그 정청래 위원장 있잖아요. 그 청문회 진행하면서 아마 그 지지층에서는 뭐 속 시원하다, 뭐 운영 잘한다 이렇게 느끼셨을 테고 반대편 보수 측에서는 너무 권위적인 거 아니냐, 이 갑질 아니냐 그런 비판도 있고 그래서 정청래 방지법 얘기도 나오고 있고 윤리위에 제소까지 오늘 했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제소했대요? 그거 냈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제가 그렇게 굳이
방어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저도 위원장을. 보면서 예, 이것이 결국 그 뭐랄까요, 소위 말하는 태도라는 것이 결국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춰져요. 그것에 아무리 그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 태도가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거부감을 갖게 되면 진실에 접근하는 데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면들을 조금 다수의 국민들이 보고 좀 염려스러운 이야기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거는 좀 받아들이고 바꿔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증인석에 나온 사람들의 뻔뻔함은 정청래 위원장의 그런 태도에 대한 이야기보다 훨씬 더 그렇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비판받아 마땅한 이야기였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유,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네요. 한 1분 30초쯤 남았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을 그렇게 감쌌는지, 그렇게 무리하게 감쌌는지 어떤 그 해답에 어떤 실마리가 좀 풀린 것 같은 게 그렇죠. 임성근 그 사단장과 도이치모터스 공범이 아는 사이 아니냐. 그러면 여기 김건희 여사도 연결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네요. 지금 한 1분 남았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날 그 임성근 사단장 보고 물어보잖아요. 그 정청래 위원장이 아니 왜 당신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통령실이 바쁘게 움직였냐. 이해가 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대답하죠. 저도 이해가. 나도 궁금하다.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박근택 의원이 그 뭐 이렇게 어떤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할 때 절대로 모른다 그랬는데 그 바로 다음 날 언론에서 실제로 카카오톡 방에서 서로 주고받았던 이야기들 교류가 있었을 거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만한 이야기들을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이분들이 정말 군인 정신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결국 대통령 경로설의 실체는 이 중간에 이 김건희 여사가 개입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 대하방에 보면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 타워로 지목된 그 대표가 대표가 들어있었고 해병대 출신 전직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들어있었고 현직 경찰이 있었고 변호사가 들어가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같이 들어가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이 말이 안 되고 결국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주범이 여기에 가입돼 있었다는 것은 그 연결고리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충분히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퍼즐이 좀 풀리는 한 단초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이 좀 드네요. 네. 아유, 오늘 여기까지. 다음 주에 뭐 출장 가신다고 다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임미애 의원이었습니다.